경기도 가평 계곡 익사 사건이 발생한 당일 피해자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 담긴 영상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지명수배된 공범이 다이빙 시범을 보이고 튜브에 탄 피해자가 괴롭히지 말라며 애원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그날의 진실 집중해서 다룹니다. 부산대에 이어 고려대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조 씨 측은 즉각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 주 일요일 새 정부 내각 인선을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경제부처, 외교안보부처가 발표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가 취임식에 일반 국민을 최대한 많이 초청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후보 시절 응원해준 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당부에 따라 경남 거제에서 건대구를 선물했던 청년 어부도 초청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우크라이나 키이우 인근 마을에서 민간인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모습이 속속 공개됐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인선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지금 이 체계 그대로 내각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조직 개편 법안 처리에 힘을 빼지 않고 일단 임명한 뒤에 일을 하면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 폐지 공약을 냈던 여성가족부 장관도 임명할 예정인데요. 먼저 이번 주 일요일에 이 당선인이 직접 경제와 외교안보 내각부터 발표합니다. 유력한 후보자들을 이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 주 일요일 새 정부 장관 일부를 1차로 발표합니다. 경제 문제 그리고 외교 문제가 지금 엄중한 이만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진용을 갖추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발표 대상에는 경제, 외교, 안보부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합니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추 의원은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지내 국정 경험이 풍부한 데다 국회 경험을 갖춘 게 발탁 배경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은 금융위원장 후보로,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로 유력합니다. 두 사람은 각각 인수위 경제 1, 2분과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 후보의 경우 박진,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으로 압축된 가운데 윤 당선인의 낙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종섭 전 합참 차장,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 등은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막판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장은 윤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후 지명할 예정입니다. 윤 당선인 측은 현재로선 5명 정도 발표할 예정이지만 검증이 빨라질 경우 발표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내각 인선은 18부 5처 18청 현 정부 조직대로 진행됩니다. 정부 조직 개편은 법 개정 사안이라 9월 정기국회 때 민주당과 협의해 진행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능력과 자질, 국민이 예스해야 패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내각 외에 이 대통령실에 민관 합동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민간의 최고 전문가들을 집무실과 같은 건물에 배치해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이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자격 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안보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실에 두기로 한 민관합동위원회의 핵심은 민간 분야에서 최대 성과를 낸 전문가들의 참여입니다.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의 역동적인 이런 전문가들의 아이디어가 국가 핵심 아젠다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합동위원회는 3가지 문턱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주식 백지 신탁, 취업 제한 규정입니다. 위원장을 청문직이 아닌 일반직으로 하고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주식 백지 신탁 의무화나 퇴임 후 유관기관 취업 제한 규정 등을 없애기로 한 겁니다. 민간합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능력 있는 전문가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참여해 최고의 정책을 개발하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와 재계 인사들이 3가지 문턱 때문에 민관 합동의 합류를 망설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규제 개혁과 기후에너지, 디지털 정부 관련 민관 합동의 구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 위원회에는 민간 전문가가 절반 이상 참여하고 관련 부처 장차관급 인사 역시 들어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 취임식 날 일반 국민들을 많이 초청해달라고 이 취임 준비위에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말린 대구를 선물했던 이 청년 어부를 비롯해서 유세 때 만났던 시민들도 부르고요. 이 대선에서 맞붙었던 이 경쟁자들 초청도 검토 중입니다. 이다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경남 거제 유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년어부 강용환 씨로부터 선물 받은 말린 대구를 들어올립니다. 당시 민주당 일각에서 건대구를 무속신앙과 연결지었고 강 씨는 SNS에 글을 올려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윤 당선인도 지역 특산물을 무속 운운하는 건 실례라며 강 씨를 감쌌습니다. 후보 시절 자신을 응원해준 국민들이 취임식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윤 당선인 요청에 따라 강 씨도 초청 검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우리 거제 시민의 마음이 좀 전달이 잘 된 것 같아서 뜻깊고 좀 감회가 새롭죠. 열일 지켜두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윤 당선인은 그제 취임 준비위 보고를 받으며 지역 유세 때 자발적으로 나와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임 준비위는 국민 통합, 약자와의 동행을 컨셉으로 일반 국민과 함께 제주 4.3 사건 유가족, 서해 피살 공무원 유가족 등 사연이 있는 국민 대표 500명도 초청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 등 대선 후보 11명을 초청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참석 인원은 방역 지침에 따라 10,000명 수준으로 기획하고 있지만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 최대 5만 명까지 수용하는 플랜 B도 준비 중입니다. 인수위는 BTS 초청 여부에 대해서는 취임 준비위에서 나온 아이디어였고 인수위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평택 미군 기지를 찾아 한미 장병들을 만났습니다. 당선 후 처음으로 간 군부대입니다. 네,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에 경고를 보내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첫 부대 방문으로 주한미군이 있는 평택 험프리스 기지를 택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시설을 둘러보며 한미 장병을 격려하고 함께 점심 식사도 했습니다. 입에 놔주세요. I do. I love it. Yes. 우리 데이비 윤 당선인은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점검한 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와 대응 태세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매우 엄중한 상황 속에서 한미의 군사 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를 통한 강력한 억제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폴 라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 역시 한반도 안정을 위해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라 생각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윤 당선인의 오늘 안보 행보는 북한 도발이 위험 수위까지 왔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올 들어 13번 미사일 도발을 한 가운데 오는 15일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는 죽음의 백조 비원비를 비롯한 전략폭격기, 핵추진 항모 강습단, 전략 핵 잠수함 등 2017년 이후 중단했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를 논의 중입니다. 동맹 결속을 과시하는 동시에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용산 시대가 본격화되면 주변 미군 기지 반환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마련을 위한 국방부 이전 작업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현장을 김단비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서류가 가득 실린 마대가 상자에 실린 채 건물 밖으로 줄줄이 옮겨집니다. 이사할 때 자칫 유출될 수 있는 보안 서류를 파쇄하기 위해서입니다. 짐이 빠지는 건 내일부터지만 국방부 이전 작업은 오늘부터 시작된 겁니다. 오늘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이고요. 국방부는 아시겠지만 지휘부 그리고 지휘부서와 합참을 제외하고는 순차적으로 이사를 진행하고요. 국방부는 3차례에 걸쳐 이사를 합니다. 비지휘부서가 있는 1층과 6층은 내일부터 13일까지, 5층, 7층, 8층, 9층은 20일까지 이전합니다. 장관실 등 2, 3, 4층 지휘부서는 이달 말 연합훈련 종료 즉시 이전에 착수해 5월 14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이 시작되는데 빨라야 5월 말에나 공사가 끝납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의 의지가 강한 만큼 5월 10일 취임과 동시에 리모델링을 끝낸 국방부 청사 공간에서 집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5월 10일 집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산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주변 미군 기지 반환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연합사 평택 이전은 10월에 이뤄지는 만큼 국방부 경기와 맞닿아 있는 사우스포스트 일부 부지부터 우선 반환됩니다. 용산 우체국 방면 장교 숙소와 병원부터 국방부 동쪽 드래곤힐 호텔 앞까지로 50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일단 상반기 반환이 목표인데 5월부터 대통령의 용산 집무가 시작되면 반환 시기는 한 달가량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인수위는 이곳에 공원을 조성해 국민과 소통하는 장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지금부터는 가평 계곡 익사 사건과 관련한 저희 단독 취재 내용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30일 이은혜가 보험금을 누리고 조연수와 함께 남편을 빠뜨려 사망케 했다는 의혹의 그날인데요. 사망 당일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물놀이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영상 안에는 이 피해자가 뛰어내린 그 바위에서 조연수가 다이빙 시범을 보이는 모습도 들어 있습니다. 먼저 이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수영복 차림으로 4m 높이 바위 위에 서 있는 남성. 팔을 크게 휘두르며 주저없이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잠시 모습이 보이지 않더니 곧이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3m가 넘는 수심에도 능숙하게 수영 실력을 뽐내는 이 남성은 이은혜와 함께 공개 수배된 30살 조연수입니다. 이은혜의 남편 윤모 씨가 숨지기 3시간 전 윤 씨가 목숨을 잃은 바로 그 계곡에서 다이빙 시범을 보인 겁니다. 윤 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이은혜의 제안에 갑작스레 경기도 가평 용소계곡으로 물놀이를 떠났습니다. 이은혜와 조연수, 공범 이모 씨 등 모두 7명이었습니다. 6월 말 저녁 시간대 계곡 날씨는 서늘해지지만 물놀이는 오후 6시 넘게 이어졌습니다. 조연수와 이 씨는 능숙하게 수영을 하는 반면 숨진 윤 씨는 튜브를 벗지 않습니다. 이은혜는 물 밖에서 지켜보며 윤 씨를 조롱합니다. 제가 뜨는 게 신기하지 않아? 제가 어떻게 뜨냐? 조연수가 윤 씨의 튜브를 흔들자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아 생명보험 계약이 해지되기 4시간 전. 피의자들의 유도로 윤 씨는 계곡 절벽에서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윤 씨가 숨진 계곡은 사건 이후 입수금지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저희가 입수한 영상에는 이 피해자가 괴로워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은혜 일행은 이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를 계속해서 겁을 주고 조롱을 하는데요. 이 확보한 추가 영상 더 보시죠. 정현우 기자입니다. 커다란 튜브 위에 올라탄 피해자 윤모 씨. 조현수와 공범 이모 씨가 튜브를 끌고 점점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일행은 물이 차갑다고 말합니다. 윤 씨가 불안한 듯 튜브를 끄는 조현수의 손을 떼어내보지만 점점 계곡 가운데로 끌려갑니다. 윤 씨의 아내 이은혜는 공범 이 씨에게 조현수를 도와 같이 튜브를 뒤집으라고 말합니다. 못 뒤집네. 무거워서. 무거워서 못 뒤집네.
야, 같이 가서 뒤집어. 윤 씨가 물가로 벗어나려 손으로 헤엄을 치지만 조현수는 조롱하듯 계곡 한복판으로 다시 밀어냅니다. 조현수가 튜브를 위아래로 위태롭게 흔들고 일행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윤 씨가 필사적으로 손헤엄을 쳐보지만 곧바로 이 씨에게 붙잡히고 이 씨는 튜브를 위아래로 더욱 거칠게 흔듭니다. 윤 씨는 괴로운 듯 양손으로 귀를 막고 애원합니다. 약 1시간 뒤 조현수가 수박을 잡고 있고 윤 씨가 머리로 내려칩니다. 이은혜가 타박할 때 윤 씨는 고통스러워합니다. 일행들은 수사 과정에서 칼이 없어 가위바위보를 해 지는 사람이 수박을 머리로 깨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시 1시간이 지난 오후 8시 20분 이은혜와 조현수, 이모 씨는 4m 높이 절벽 위에서 윤 씨의 다이빙을 유도했고 윤 씨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이은혜와 조현수는 이날 전에도 이 2차례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죠. 저희 취재 결과 사망 한 달 전 살해 시도로 의심되는 정황이 한 차례 더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수상 레저를 하러 가서 벌인 일이라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고 왜 실패했는지 조민기 기자 단독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로 이어갑니다. 수상 레저 시설이 줄지어 있는 북한강 상류. 이은혜와 조현수는 윤 씨가 숨지기 약 한 달 전인 지난 2019년 5월부터 수상 레저를 즐겼습니다. 모두 8번 방문했는데 3번 이상 윤 씨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때도 이은혜와 조현수는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수사기관은 보고 있습니다. 윤 씨가 물이 무서워 밖으로 나오고 싶어 해도 이은혜가 계속 타다 보면 실력이 늘 거라며 강요했고 윤 씨가 거절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은혜는 피해자가 물에 빠져도 수상 레저 업체 직원에게 보트를 더 빠르게 몰아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체 직원들은 윤 씨가 숨진 뒤 수사기관에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보거 피가 섞인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서 밀어 떨어뜨리는 살해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은 한 차례가 더 있었던 겁니다. 전문가들도 초보자에게 과격한 수상 레저 활동은 위험하다고 진단합니다. 고속 상황에서 수면 위를 달리는 위험한 스포츠이고 의식에 심각한 변화를 발생하거나 외상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거든요. 수사기관은 이은혜와 조현수가 이 시도에 실패해 이후 용소 계곡으로 윤 씨를 유인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윤 씨가 숨지기 하루 전날에도 수상 스키를 타고 계곡을 둘러봤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사회일보 최주연 기자와 계곡 익사 사건이 벌어진 2019년 6월 30일로 가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저희 단독 영상들 보면 아주 계획적인 것 같은 정황들이 보이는데요. 하나씩 뜯어봅시다. 네. 사건 발생 그 전날부터 살펴봐야 된다면서요? 네, 윤 씨가 숨지기 전날이죠. 그러니까 2019년 6월 29일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 씨는 현재는 공개 수배범인 이 조현수로부터 당시 전화 한 통을 받았거든요. 이 다음 날에 이은혜와 조현수 그리고 피해자를 포함한 7명이 함께 가평으로 놀러 가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오후 3시에 용소 계곡에 도착한 뒤에 다이빙과 수영을 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오후 8시 20분쯤 윤 씨가 다이빙을 한 뒤 결국에는 물에 빠져 숨진 겁니다. 이은혜와 조현수가 치밀하게 계획한 일정 속에서 윤 씨는 영문도 모르고 숨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방금 말한 것처럼 사고 발생 시간은 대략 8시 20분인데 저희 취재팀이 확보한 영상은 그 5시간 전 상황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특히 저희 취재팀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핵심 장면, 결국에는 오후 6시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일행들이 계곡에서 다이빙하는 모습과 또 피해자 윤 씨가 튜브에 타고 있는 영상인데 앞에 리포트에서도 보셨을 겁니다. 하나씩 따져보면요.
결국 첫 번째 영상을 보면은 절벽에서 이렇게 뛰어내리고 있는 남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현재 수사망을 피해 도주 중인 조현수입니다. 겁없이 물에 몸을 막 던지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이 모습을 물을 무서워했었던 피해자가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조현수가 피해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미리 다이빙 시범을 여러 차례 보인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만한 대목이죠. 네, 자, 몇 분 뒤에 다른 상황도 한번 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엔 다른 영상인데 피해자 윤 씨가 이 튜브에 올라타 있는 모습인데요. 이 조현수와 또 다른 공범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모 씨가 다가가서 이 튜브를 아주 강하게 반복적으로 위아래로 흔들어대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런 상황은 저희가 갖고 있는 영상으로 확인해 보면 최소 20분가량 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일단 물속에서는 이 튜브에 의존하고 있는 윤 씨의 모습, 그리고 일행들의 괴롭힘이나 강요에 거절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사건 발생 시점으로 돌아와 보죠. 예. 오후 8시가 넘어서 결국 피해자가 물속에서 이제 물에 뛰어내려서 네. 이제 사망을 하는데 네. 당시 상황은 어땠던 겁니까? 사실 다이빙을 하기에 오후 8시라는 시각은 결코 빠르지도 않고요. 전혀 늦은 시각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6월 말 저녁 시간대, 그것도 이 깊은 계곡 인근은 생각보다 어둡고 서늘했을 가능성도 높은데 당시 일몰 시간이 7시 55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윤 씨가 뛰어내린 절벽을 살펴보면은 이 높이가 4m 정도, 그리고 수심은 3m가 넘습니다. 윤 씨 키가 172cm였거든요. 그리고 그 근방 반경이 한 6m가량 된 것을 감안했었을 때 결코 윤 씨가 물에 빠진 다음에 혼자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영을 잘 못하는 윤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겁에 질렸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 대목인데 수영을 못하면 예. 뛰어내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누가 민 정황은 아직 없는 거잖아요. 네, 뒤에서 민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윤 씨가 직접 물에 뛰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과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일행들의 진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떤 진술이냐? 다이빙을 마지막으로 제안한 사람이 이은혜였다. 이 진술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나는 안 뛰겠다라고 말을 하자 이은혜가 그럼 내가 대신 뛰겠다라는 취지로 이 독촉을 했다는 것입니다. 조현수나 일행들도 차례대로 다이빙을 하면서 결국에는 입수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뛰어내리더라도요. 만약에 일행이 있었으면 구조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당시 현장에 정확히 몇 명이 있었던 건지도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일단은요. 오후 8시라는 시간을 감안했었을 때 현장에는 주변에는 사람들이 없었을 것이고요. 일행 역시도 아주 일부만 남아 있었습니다. 함께 용소계곡을 찾았던 7명 중에서 2명은 사건 당시에 현장에 없었던 것인데 이은혜가 일행 2명을 갑자기 어디론가 보낸 것입니다. 범행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차에 가서 잠시 쉬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 남아있었던 4명 누구도 결국에는 피해자를 구하지 않았는데요. 이 중 1명은 이은혜, 조현수의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 취재팀이 확보한 또 다른 사진을 보면요. 이런 정황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진, 이 계곡 근처에서 개를 안고 있는 여성이 보이는데 바로 이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주변을 보면요. 구명조끼도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은혜가 일행에게 구명조끼 대신에 이 멀리 있는 구명 튜브를 가져오라고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조현수 등 일행들이 익사 상태까지 방치했다는 게 이 살인 혐의 적용 이유로 보입니다. 자, 이 모든 게 결국 이제 보험을 노린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예.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은혜와 조현수 이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서 보험 사기 혐의도 있고요. 실제로 수사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조금 미묘합니다. 이은혜의 남편이자 피해자인 윤 씨 명의로 사망 시 생명보험금 8억 원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 범행 시점이 2017년 8월 가입한 해당 보험의 계약 만료 4시간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합동수사단을 꾸린 경찰과 검찰은 이 두 사람을 추적하는 한편 이 보험금이 핵심 범행 동기라고 보고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빨리 신병부터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주영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자전거를 끌고 가는 시민을 향해 발포하는 러시아군 장갑차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그 시민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무차별 학살 증거는 계속 나오는데 러시아는 계속 부인만 하고 있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한 달 전 키이우 인근 부차 주택가에 진입한 러시아 장갑차들을 드론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자전거를 끌고 가다 모퉁이를 돌아서는 시민을 향해 발포가 시작됩니다. 시민이 서 있던 자리에는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러시아군이 퇴각한 뒤 찾아간 현장입니다. 자전거와 함께 시신이 그 자리에 방치돼 있습니다. 차에서 내려 손을 올리던 시민도 총격에 쓰러집니다. 러시아군은 별일 아닌 듯 시신을 질질 끌고 사라집니다. Наробили ці окупанти на цей час тільки в одній Бучі відомо про більш ніж 300 убитих і закатованих людей. Ймовірно, перелік жертв буде значно більше. 이렇게 집단 매장된 시신 수백 구를 수습하는 작업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Багато. Он в один день оці, що лежать, чоловік 30. Прострелені в голову, некоторі зв'язані руки, зав'язані очі і застрелені. 러시아군이 한 달 넘게 점령했던 호스토멜에서도 400명 이상이 실종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포위가 계속되고 있는 마리우폴에서는 민간인이 5,000명 이상 숨진 것으로 알려졌고 당국은 학살이 우려되는 돈바스 지역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서방국들은 민간인 학살 주범 색출에 나섰습니다. The Justice Department sees what is happening in Ukraine. This department has a long history of helping to hold accountable those who perpetrate war crimes. 국제 시민단체는 부차를 점령했던 부대 지휘관을 확인했다며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러시아 제재 수위를 높여가는 미국의 칼끝이 푸틴 대통령 두 딸로 향했습니다. 베일에 쌓여있던 이 두 딸이 아버지의 은닉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새로 공개된 두 딸의 정체, 권갑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 스크린에 등장한 모스크바대 소속 카테리나 티오노바. 국가 방위 산업에 관여하는 36의 그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둘째 딸입니다. 크렘린궁은 그동안 보안상의 이유로 푸틴 가족들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의 새 제재 대상에 두 딸이 추가되면서 이들의 정체가 전격 공개된 겁니다. And we're taking additional steps in lockstep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to raise the economic pressure on Putin. 푸틴과 승무원 출신 전부인 사이에 태어난 두 딸 가운데 37의 첫째 마리아 보론초바는 소아 내분비약 전문가입니다. 크렘린궁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유전학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재무부는 두 딸이 호화저택과 요트 등 수십조 원으로 추산되는 아버지의 은닉 재산을 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유엔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긴급 특별회의를 열고 러시아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퇴출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표결합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가올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 등록을 마감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과 경기, 국민의힘은 경기와 대구에서 치열한 내부 경쟁이 예상됩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에 출마할 후보자 공모를 마감했습니다. 먼저 서울에서는 현역 오세훈 시장에 맞서 민주당에서는 6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당내 반발에도 송영길 전 대표가 후보 등록을 했고 재선의 박주민 의원도 막판에 서울시장 경선에 도전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지사를 놓고는 여야 모두 경선부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와 안민석 의원, 조정식 의원 등 4명이,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 등 5명이 경선에서 맞붙습니다. 민주당은 서울을 포함한 3곳 정도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검토하면서 박영선 전 장관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저희들은 경선을 포함해서 4월 말까지는 결정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는 4월 20일 전에는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은 대구시장 선거입니다. 홍준표 의원, 김재원 전 최고위원, 유영하 변호사 등 8명의 후보자가 몰렸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꼭 승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가운데 강원과 경북도지사에 지원한 후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광주광역시와 전남도지사에도 각각 2명의 후보가 등록을 해 경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대선 패배 원인을 찾겠다며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졌는데요. 억울하게 부과된 종부세를 다시 돌려주겠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대선 패배 원인을 찾겠다고 마련한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종부세, 양도세 대폭 강화, 임대차 3법 등 2년만 앞세운 정책 때문에 대선에서 졌다는 겁니다. 취득세도 올리고, 다시 말해서 거래세도 올리고, 종합부동산세도 올리고, 재산세도 올리고, 양도소득세도 올리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부동산 관련 모든 세금을 정말 다 올렸습니다. 도대체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가? 현행 방식의 종부세는 저는 정권교체 촉진세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 초기에 왜곡된 정책을 썼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부동산 민심이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민주당은 추가 조치도 내놨습니다. 사실상 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억울하게 종부세가 부과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자 해지의 마음으로 처리해서 억울하게 부과된 종부세를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정부가 지난 1월부터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는데 지난해 이미 낸 것도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도 시행령을 통해 현 정부 안에서 매듭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사전투표에서 초유의 소쿠리 투표 논란이 일었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해당하는가를 놓고 선관위와 감사원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대선 당시 사전투표 부실 관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며 감사원 직무감찰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법의 직무감찰 범위와 함께 제외 대상이 명시돼 있다면서 선관위는 제외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감사원법 24조 3항에서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2010년, 2015년, 2019년 기간 운영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으로 후안무치합니다. 무슨 낯으로 감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입니까? 노정희 선관위원장과 그 추종 세력들이 무책임하게도 앞으로 다가오는 6.1 지방선거 관리도 자기 멋대로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로 인수위원회와 간담회도 거부한 선관위는 오는 18일쯤 사전투표 관리 실패 원인과 책임을 규명한 자체 TF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지요. 고려대도 조 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조 씨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허위 사실이 적혀 있었다는 이유입니다. 조 씨 대리인은 입학 취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고려대가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지난 2월 22일 입학 허가를 취소하기로 의결했고 엿새 뒤 조 씨에게 결과 통보문을 보낸 사실이 오늘 공개된 겁니다. 앞서 지난해 8월 고려대는 심의위원회를 꾸려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해왔습니다. 고려대는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판결문과 조 씨의 고교 학교생활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법원이 허위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학생부에 적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가 2010년 입시 때 제출한 학생부에는 법원이 허위로 최종 판단한 스펙 7개 중 4개가 기재돼 있었습니다.
고려되는 의결에 앞서 조 씨가 출석해 소명하는 절차도 밟았습니다. 과거 조 씨는 방송 인터뷰에서 입시 비리 의혹을 반박하며 고졸이 돼도 상관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30에 의사가 못 되면 40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 씨의 소송 대리인은 고려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생활기록부가 당락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다며 입학 취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검찰이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을 명예훼손한 혐의인데요. 과거에 사과는 했던 유 전 이사장, 이게 징역 1년을 살 범죄냐며 반발했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재판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온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에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검찰에서 핸드폰만 열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한동훈 검사에 대한 조사도 안 했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2년 2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한 거기 때문에 검찰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자신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직후였습니다.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동훈 검사가 사실상 조사받지 않았다. 검찰은 구형하면서 유 전 이사장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조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종의 밝힐 수 없는 경로를 통해서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듬해 7월 라디오 방송에선 한 검사장이 소속된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계좌 추적 주체로 지목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오늘 최후 변론에서 한 검사장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 검사장 이름을 언급한 게 징역 1년을 살 범죄냐고 반문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6월 9일 열립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김민지 기자의 휴가로 정치부 최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악연, 누구 이야기일까요?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의 얘기입니다. 강 변호사는 경기지사 출마를 위해 국민의힘 복당을 신청했는데요. 서울시당 승인은 받았지만 마지막 단계인 최고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최고위원들의 의사를 묻기 위해서 투표를 했고 부결되었습니다. 입당 승인안이. 그렇기 때문에 입당 불허라고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사당할 수 있는 정당이란 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설립이 되는 거라서 이렇게 개인 회사가 아닙니다. 지금 이준석은 어린 나이에 너무 큰 권력을 주니까. 보니까요, 강 변호사는 이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제명을 당한 지 11년 9개월 만에 복당을 하려고 했던 건데요. 최고위 회의 표결했다니까 그 결과가 궁금한데요. 네,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투표자 중 단 한 명을 빼고 모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의원들의 여론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부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을 위해서라도 방송만 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시청률만 생각하고. 하지만 또 강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 이준석 대표가 이제 사감을 갖고 저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사람의 악연이 깊죠. 네, 우선 강 변호사는 대선 기간부터 최근까지 이 대표의 성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는 명예훼손 혐의로, 강 변호사는 알선 수재 혐의로 서로를 향해 고소 고발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악연의 시작은 이 대표가 비대위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이 비대위원이 같은 하버드 출신으로 비교되는 것에 불쾌해하며 강 의원과 쌍두마차가 되란 덕담에 꼭지가 돈다고 SNS에 올리자 강 의원은 나이, 학력, 군대가 잘 안 맞는 것 같다며 병역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강 의원이 이 대표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했지만 무혐의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앉은 자리가 논란입니다. 네, 54년 만에 북악산 개방을 해서 이틀 전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탐방로 산책에 나섰었는데요. 네. 도중에 절터 초석에 걸터 앉으면서 불교계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이게
모양이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린데 두 가지인데 왜? 이런 초석들은 최근에 보시고요. 네, 여기에 그 사찰을 세우려는 스님이 아마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금 조각을 한 거고. 아, 이거 초석이네. 이게 두 가지 모형이 여기가 있고 이거랑 있고 유물적인 가치는 맞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절을 세워보려고 이렇게 이제 준비하다가 중단된 그리고 이 부자재가 남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보니까 대통령 부부도 초석인 건 알고 있었네요. 네, 두 사람이 앉은 곳은 법흥사터 연화문의 초석으로 추정되는데요. 불교계에서는 참담하다. 대통령 부부가 믿는 종교의 선물도 이렇게 대했을 거라며 불교 문화유산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초석에 앉아 설명을 듣는 장면, 청와대가 미리 계획한 건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당시 저 자리에 문화재청장도 있던데요. 거기서 오늘 해명을 했죠? 네, 대통령 부부가 앉은 초석은 문화재가 아니라면서도 지적에 공감하고 유의하겠다며 자세를 낮췄는데요. 박수현 대통령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의 불교에 대한 존중은 한결같다며 대통령이 참 난감한 것 같았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천주교인이라 오해를 받기 쉬우니까요. 다른 종교에 대해선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초석인 걸 알았다면 조금 더 조심했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철제빔이 떨어져 달리던 차 2대나 사고를 당했습니다. 공사장에서 이 철제빔을 훔친 절도범이 던진 것이었습니다. 공욱진 기자입니다. 한밤중 도로를 달리는 차량. 뭔가를 밟고 다급히 멈춰섭니다. 놀라 내려서 보니 차 밑에 무게 10kg이 넘는 공사형 철제빔이 끼어 있었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대리기사와 찻주는 다치진 않았지만 범퍼가 부서졌습니다. 1차 사고 때 튕기면서 1차선 도로 한가운데로 이제 옮겨졌나 봐요. 그 H빔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미 늦었죠. 앞서 다른 차량 한 대도 철제빔을 밟아 타이어가 터져 도로에 멈춰섰습니다. 2차로에 비상등을 켠 채 차를 세운 20대 운전자는 당시 만취 상태였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쓰는 철제빔이 왜 도로 한가운데 나왔을까? 어이없게도 60대 절도범이 인근 공사 현장에서 철제빔 2개를 훔치다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남성은 지하철 공사장에 있던 철제 H빔을 울타리 넘어 이곳 차도로 던졌습니다. 가지고 가려다 무거우니까 그 자리에다 놔둔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운행하는 사람들이 발견을 못하고. 사고를 목격한 절도범은 곧장 달아났다.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철제빔을 훔치려다 죗값은 물론 차량 수리비까지 떠안을 판이 됐습니다. 내 차에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그 도둑놈한테 구상금 청구해야죠. 날아든 철제빔에 대리기사는 봉변을 당했고 음주 사실이 들통난 만취 운전자는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진화하는 만큼 범인을 알아보는 시민들의 눈썰미도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택시기사들의 활약으로 현금 수거책을 잡았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출장을 나왔다는 택시 승객. 목적지에 도착해 내렸다가 몇 분 안 돼 다시 차에 오릅니다. 출장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빨리 나올 수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이상해가지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 택시기사는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수상하게 여긴 손님이 바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었단 겁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호출을 받고 손님을 태웠는데 놀랍게도 한 달 전 바로 그 손님이었습니다. 기사는 꾀를 냈습니다. 형님 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갔다 와서 식사를 하시죠. 일상적인 대화로 보이지만 전화를 건 곳은 다름 아닌 112 상황실. 바로 뒤에 용의자가 탄 상황에서 마치 식사 약속을 하는 양 대화를 끌어갔습니다. 여기 112 상황실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12에서는 그걸 알아듣고 바로 상황이 안 좋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고속도로 순찰대가 이제 저를 따라 붙었죠. 경찰은 통화 내용을 토대로 택시 위치를 추적했고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수원에 수금하러 간다는 승객을 태운 택시기사 정모 씨. 노란색 돈 뭉치가 든 봉투를 들고 돌아와 수원에서 천안을 가자는 말에 이상함을 느껴 승차를 거부하고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27만 원을 택시 비용만 27만 원을 사용했는데
그래서 야 이거는 분명히 이건 이 보시피싱이다 직감했어요. 경찰은 택시기사들에게 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시럽이나 연유가 들어간 달콤한 커피 자주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커피 제품에 들어가는 당 함량이 하루 기준치를 훌쩍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커피 전문점 앞을 메운 직장인들. 달달한 커피 한 잔으로 피곤함을 달랩니다. 어떨 때 주로 드시는 편이세요? 당 떨어질 때. 힘을 많이 썼을 때. 한국소비자원이 프랜차이즈 커피 음료 전문점 29곳의 음료 58개 제품에 당류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하루 적정 당 섭취량은 50g으로 이 스틱 설탕 10개의 양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당류가 가장 많이 포함된 이 연유라떼는 당 함량이 얼마나 될까요? 스틱 설탕이 13개가 들어갔는데요. 이는 하루 기준치를 훌쩍 넘겼고 칼로리가 높기로 유명한 떡볶이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시럽이 들어간 커피 제품의 평균 당 함량은 37g 수준, 평균 열량은 285kcal로 밥 한 공기보다 높습니다. 특히 3개의 커피 제품에서는 하루 적정 섭취량보다 최대 1.3배 많은 65g의 당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무디와 에이드류 제품의 평균 당 함량도 65g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거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을 줄 몰랐어요.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29곳 중 7곳이 음료 영양 정보를 밝히지 않았다며 영양 성분을 표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커피 음료 전문점의 영양 성분 표시 확대가 필요합니다. 소비자에게 당 함량을 정확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을 과다 섭취할 경우 비만과 고혈압의 위험이 있는 만큼 단 음료를 마실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휴게소들이 임시 휴업하거나 운영을 포기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부담은 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에 내는 임대 수수료라고 하는데요. 그 피해가 휴게소 입점 업체에 이어서 이용객들에게까지 이어질까 우려가 됩니다. 제가 취재했습니다. 한참 붐벼야 할 점심시간. 휴게소 내부 식당은 거의 비어 있습니다. 손님이 없으니까 저 코너는 이제 조기 마감 중입니다. 음식 나간 지 188분째 지금 되는 거예요. 카페 안에는 손님이 한 명도 없고 옷가게들도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대목인 명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예 문을 닫은 줄 알고 들어오는 자체가 없었어요. 명절 때도 이 정도 그렇게 있었어요. 별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아직은 좀 불안하시는. 기왕이면 해피오죠, 해피. 화장실만 갔다가 이제 바로 타고. 경기도 이천에 국내 최대 규모로 만들어진 이 복합 휴게소는 지난해 6월 약 한 달간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이 힘들었었죠. 직원들이 다 잘려야 되나. 직원들이 그만둬도 다른 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차피 똑같은 사람이라. 그래서 그게 제일 걱정이었죠. 2017년 양양고속도로와 함께 개장한 내린천 휴게소 운영업체와 개장 1년밖에 안 된 진영 복합휴게소는 운영에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민간 자본을 유치해 만든 대형 복합휴게소들입니다. 한국도로공사의 매출이 크면 많이, 작으면 조금만 임대 수수료를 내는 일반 휴게소와 달리 민자휴게소는 매출이 많든 적든 정해진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민자휴게소 운영업체들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기간 동안 수수료를 줄여달라고 요구합니다. 대출 받아가지고 계속 수수료를 내주고 있으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렇고 저희들에 들어와 있는 입점 업체들도 그렇고 다 이제 그만둘 판이죠. 너무 힘드니까. 한국도로공사는 수수료 납부를 몇 달간 유예해 준 적이 있고 코로나가 수수료를 감면할 만한 재난재해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코로나 말고 경기가 활성화가 되었을 때 많은 매출액이 엄청 많이 발생이 되면은 모든 수익은 임대사업자가 다 가져가시는 구조거든요. 운전자의 휴식과 안전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더 나은 시설을 만들려고 민간 자본을 유치했지만 결국 갈등의 장이 됐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요 1년 365일 24시간을 영업을 해야 됩니다. 마치 병원 응급실과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착한 임대료는 고사하고 고정 임차료를 계속 강요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기업이 이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인선이 간다 였습니다. 내일부터 한반도 남쪽엔 고기압이, 북쪽엔 저기압이 자리 잡겠습니다. 이렇게 남고북저해형 기압 배치가 위치하면서 따뜻한 남서풍이 강하게 불어들겠는데요. 이에 따라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5도나 높아지겠고 주말과 휴일에는 20도를 웃돌아 5월 중순만큼 포근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날은 더 메마르겠습니다. 오늘 내륙 곳곳에 이어 동쪽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더 확대됐는데 바람도 강합니다. 또 주말엔 강원 동해안에 대형 산불의 주범인 양간지풍까지 예고돼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이 6도로 오늘과 비슷하지만 한낮에 서울은 20도, 대구는 23도, 광주는 24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모레 아침 중서부 곳곳엔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역단체장 대진표가 짜여지면서 6.1 지방선거 시동이 걸렸는데요. 이 후보들 보면 대선 2라운드라며 윤석열을 지키자, 이재명을 지키자, 윤심, 명심에 신경들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장은 국회의원보다 내 삶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도권 3개의 광역시의 한 해 예산만 90조에 달하니까요. 권력자 지키는 선거 아니고요. 일꾼 뽑는 선거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윤심, 명심 말고 민심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